제1과 나의 꿈. 들으십시오. 저는 1987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은 바다와 가까워서 저는 자주 바다에 갔습니다. 저 넓은 바다 밖은 어떤 곳일까? 바다는 저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나라들을 모두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나라와 따뜻하고 꽃이 피는 나라, 조용한 시골과 복잡한 도시 등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여행은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연세 여행사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과 아름다운 우리 학교.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온 지 2달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넓고 아름답습니다. 학교 안에는 도서관과 학생회관과 병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이 있고 학생회관에는 식당과 은행, 음악 감상실,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모두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배우는 한국어 학당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저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자주 컴퓨터실에 가서 인터넷을 합니다.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나 농구를 합니다. 한국어 학당에 있으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넓고 큰 세계를 만납니다. 제3과 소중한 물건. 들으십시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mp3, 디카, 휴대전화, 가족사진 등 제가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밥솥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날마다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해먹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아서 건강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난달에 저에게 밥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밥솥은 작아서 혼자 밥을 해먹기도 좋고 밥도 아주 빨리 됩니다. 밥솥을 받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해먹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밥이 따뜻하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밥솥이 있어서 이제 밥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밥솥으로 밥을 해먹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4과 자연의 도시 밴쿠버. 들으십시오.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미국이 있고 북쪽에는 알래스카와 북극해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고 살기가 좋습니다. 제 고향은 캐나다 남서쪽에 있는 밴쿠버입니다. 밴쿠버의 서쪽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어서 공기가 맑고 깨끗합니다. 바다에 가면 고래를 볼 수 있고 산에 가면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북극곰 수영 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은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과 제 고향 밴쿠버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서울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밴쿠버는 여름에 날씨가 아주 좋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들도 많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 고향에는 저녁에 문을 여는 가게가 많지 않아서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합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못 본 지 6개월 됐는데 방학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제5과 한국 사람과 떡. 들으십시오. 떡은 한국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떡을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는 떡을 나눠 먹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와 1년이 됐을 때, 그리고 60번째 생일에 큰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할 때마다 떡을 먹습니다. 해마다 설날에는 흰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떡을 준비하고 이사한 날에도 이웃 사람들과 떡을 나눠 먹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도 떡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붉은 떡을 먹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나 이사를 했을 때 붉은 떡을 먹습니다. 떡은 건강에 좋고 맛있어서 아침이나 간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만드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으로 떡국, 떡볶이, 떡라면, 떡피자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있을 때 떡을 많이 드셔보세요. 제6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 들으십시오. 오늘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오늘 미역국을 먹었어요? 오늘은 제임스 씨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먹으러 가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식집으로 갔습니다. 맛있게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은 모두 수진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 질문을 했지만 수진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 씨, 왜 그래요? 국수를 싫어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임스 씨, 한국에서는 결혼식 날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해요. 저는 수진 씨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그럼 우리 언제 국수를 먹을 수 있어요? 제임스 씨,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수진 씨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먹는 국수는 특별한 맛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결혼식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제7과 궁중 떡볶이. 들으십시오. 궁중 떡볶이를 아십니까? 궁중 떡볶이는 옛날에 궁중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떡볶이는 요즘의 매운 떡볶이와 다르게 떡에 고기와 채소를 많이 넣고 간장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재료: 떡볶이 떡, 소고기 50g, 표고버섯 2개, 당근 50g, 피망 2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붉은 고추 1개. 양념 재료: 간장 4숟가락, 설탕 2숟가락, 다진 파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식용유, 참기름, 깨, 후춧가루. 1.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떡볶이 떡을 넣고 데칩니다. 데친 떡을 찬물로 씻은 후에 물을 빼고 참기름을 바릅니다. 2. 소고기와 표고버섯은 가늘게 썹니다. 여기에 간장 1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참기름, 후춧가루를 넣습니다. 3. 당근, 피망, 양파, 파, 붉은 고추도 가늘게 썹니다. 4. 간장 3숟가락에 설탕 1숟가락 반,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다진 파, 참기름, 깨, 후춧가루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5. 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넣고 파와 양파부터 볶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표고버섯, 떡을 넣고 볶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피망, 붉은 고추를 순서대로 넣고 볶습니다. 6. 볶은 재료에 양념장을 넣고 모든 재료가 다 익을 때까지 더 볶습니다. 7. 불을 끄고 참기름, 깨,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제8과 음식과 문화.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방법은 나라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튀긴 음식과 볶은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더 깁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말린 후에 추운 겨울에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식사 방법과 다양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제9과 시장과 백화점. 들으십시오. 저는 백화점보다 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도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은 보통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여는데 시장은 저녁에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은 백화점과 다르게 카드를 쓸 수 없는 곳도 있지만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건을 산 후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친구와 같이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가본 적이 있지만 동대문 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에 가면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몰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는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많아서 값도 싸고 다양한 모양의 예쁜 옷들이 많았습니다. 배우나 가수의 얼굴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란 모자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샀고 친구는 하얀 블라우스와 까만색 긴 바지를 샀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한국말도 잘하고 많이 샀으니까 싸게 드릴게요. 우리는 예쁜 옷을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10과 수산시장. 들으십시오. 제 한국 친구 중에는 생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수산시장을 소개해 줬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해산물이 참 많았습니다. 새우, 낙지, 오징어 등 모두 다 싱싱하고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아서 움직이는 낙지를 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 가서 큰 생선 한 마리와 새우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는 서비스로 새우 2마리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우리가 사간 생선으로 회와 매운탕을 만들어줬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모두 셋이 먹었는데 아주 넉넉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매운탕은 좀 맵지만 여러 가지 채소도 있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러 종류의 시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대문 시장에도 가보고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에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큰 수산시장에는 처음 가봤는데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맛있는 생선도 먹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시장에 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제11과 편리한 쇼핑. 들으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책상을 사러 학교 앞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은 물건들을 구경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점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구경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책상은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싼 것을 사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여기저기 힘들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9시까지 구경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빨리 책상을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책상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랍이 많고 값도 싼 책상을 찾았습니다. 이 책상을 제일 싸게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색깔도 자세히 본 후에 초록색 책상으로 주문했습니다. 2일 후에 책상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다른 책상으로 바꿀까 했지만 인터넷으로 산 것은 바꾸기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12과 중고품 시장. 들으십시오. 새 책과 헌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헌책보다 새 책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 책이 3만 원인데 헌책은 10,000원이면 어느 것을 사시겠어요? 중고품 시장에는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 요즘에는 살 수 없는 옛날 물건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가끔은 중고품 시장에 새 것 같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청에서 주말에 중고품 시장을 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거기에 가지고 가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에 줍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그 물건들을 싼 값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풍물시장에 가면 고가구나 옛날 사진기 같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구경하고 살 수 있습니다. 중고품은 고르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환경 보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중고품 시장에 가서 구경해 보세요. 제13과 친구의 생일 파티. 들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반 친구 리에의 생일입니다. 저는 리에의 생일에 리에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티 준비를 하는데 리에가 모르게 파티를 계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인데 그날 시간이 있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리에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잘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글쎄, 요즘은 좀 바쁜데. 잘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을 하는 리에를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물도 예쁘게 포장하고 식당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리에가 식당에 오면 폭죽을 터뜨리고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에를 식당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리에야, 숙제가 어려운데 여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리에야, 지금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거야. 아직 저녁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까? 아직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14과 친구집 방문. 들으십시오. 언어 교환을 하는 한국 친구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사람 집에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며칠 전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 동네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와서 고마웠습니다.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가족이 모두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 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는데 친구 여동생이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았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네?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사용할 때 힘들어하니까 친구 어머니께서 포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와 생선을 잘 먹는 것을 보시고 고기와 생선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에 저는 친구 가족과 같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버지께서 자동차로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친구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15과 청첩장.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저희 두 사람 두 개의 반쪽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더 큰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강양자의 장남 준혁, 박정근, 하는실의 차녀 지혜. 일시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제16과 친구의 결혼식. 들으십시오.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맑음. 오늘은 제일 친한 친구인 지혜의 결혼식 날이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오늘 결혼식에서 내가 지혜의 부케를 받기로 했는데 나는 아직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결혼식은 12시였지만 나는 지혜를 도와주려고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일찍 집에서 나갔다.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좀 시끄러웠다.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보다 친척과 부모님의 친구들이 더 많이 오셨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은 신랑 가족과 신부 가족에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지혜가 나에게 부케를 던졌다. 내가 부케를 들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고 물었다.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부케를 받아서 걱정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혜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17과 서울 구경. 들으십시오. 나는 오늘 친구와 같이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서울 도심 순환버스를 탔다. 이 버스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다니는데 표를 한 번 사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에도 탈 수 있어서 편리하다. 우리는 10시에 광화문에 있는 면세점 앞에서 이 버스를 탔다. 이 버스에는 외국어 서비스가 있어서 듣고 싶은 언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다음 정류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버스는 30분마다 있습니다. 안내원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구경할 게 많았지만 1시간만 구경하고 다시 버스를 탔다. 우리는 이태원에 내려서 쇼핑도 하고 점심도 먹었다. 그 다음에는 한옥마을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한복도 입어보고 떡도 먹어봤다. 그런 다음에 서울타워와 대학로도 구경했다. 하루에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여기저기를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도심 순환버스가 있어서 편리했다. 다음에는 다른 코스도 구경하고 싶다. 제18과 지하철 풍경.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하철은 버스보다 시간이 정확하고 갈아타기 쉽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안전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요금도 다른 나라보다 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지하철이 있는데 호선마다 색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역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들만 앉는 노약자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시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사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지하철 안에서 숙제를 하는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여러 사람들과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하철, 서울에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 이 지하철에서 저도 많은 사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19과 가보고 싶은 지하철역. 들으십시오. 그림도 보고 결혼식도 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아세요?
하루에 400만 명이나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역 중에서 멋있고 재미있어서 가보고 싶은 지하철역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3호선의 옥수역, 미술관. 옥수역에는 예쁜 색이 많습니다. 컵 모양의 의자는 노란색이고 문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옥수역에 가면 미술관에 간 것 같습니다. 4호선의 사당역, 공연장. 사당역에서는 멕시코 전통음악, 전자바이올린, 힙합 등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음악도 듣고 공연도 보고 피에로도 만나려면 사당역에 가보세요. 5호선의 광화문역, 화랑. 광화문역 지하에는 화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 그림, 사진 등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합니다. 광화문역에 가서 재미있게 구경하세요. 6호선의 녹사평역, 결혼식장. 녹사평역은 지붕을 유리로 만들어서 지하 4층까지 아주 밝습니다. 지하철역 벽에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로 만든 그림이 있어서 아름답고 유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도 특이합니다. 지하철역이 아주 아름다워서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제20과 교통과 생활. 들으십시오. 어느 날 버스나 지하철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학교에 오겠습니까? 비행기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과 아주 다를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많지 않은 옛날에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소나 말을 타고 옆마을의 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리는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어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여행이 힘들어서 보고 싶은 얼굴을 생각만 했겠지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날마다 지하철을 타고 산을 지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KTX를 타고 고향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저는 우주에서 조용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는 자가용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오겠습니다. 또 친구들이 우주에 놀러 오면 함께 우주버스를 타고 구경도 하고 파란 바다가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도 찍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제21과 학술정보관. 들으십시오. 학술정보관은 올해 새로 문을 연 우리 학교 도서관이다. 새 건물이어서 깨끗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컴퓨터로 빈 자리를 예약할 수 있고 예약 시간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학술정보관에 가서 숙제를 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오늘 나는 언어 교환을 하기로 한 한국 친구를 처음 만났다. 우리는 서로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 친구는
취미가 영화 감상이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술 정보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했다. 거기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네. 2층에 넓은 멀티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자료가 많고 원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컴퓨터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들어요. 가끔 편한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쓰고 영화도 봐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번 멀티미디어 센터 안에 있는 영화 감상실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요. 마이클 씨, 금요일 오후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같이 가볼까요? 우리는 금요일에 멀티미디어 센터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제22과 서비스가 좋은 은행. 들으십시오. 저는 어제 통장을 만들려고 학교에 있는 은행에 갔어요. 은행 안은 사람이 많아서 좀 복잡했어요. 제가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니까 은행 안내원이 번호표를 뽑아서 줬어요. 번호표를 보니까 제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20명쯤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것 같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잡지도 보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보다가 제 차례가 돼서 창구로 갔어요. 창구에 가니까 사탕이 많이 있었어요. 직원이 사탕을 권해서 하나 먹었어요. 통장을 만들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외국인 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어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학생증과 여권을 보여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학생증과 여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서류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했어요. 저는 현금 카드가 필요해서 현금 카드도 같이 신청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통장과 현금 카드가 모두 나왔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쉽게 통장과 현금 카드를 만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직원이 친절하고 일을 생각보다 빨리 처리해줬어요. 한국의 은행은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제23과 요가 배우기.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서대문구청의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에는 전통무용, 가야금, 떡케이크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뻐서 서대문구청의 문화회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프로그램은 한 달에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값도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제가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우선 요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요가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다른 학생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요가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합니다. 같이 요가를 하는 아주머니들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저에게 말을 많이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가를 배우고
아주머니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한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가를 배운 후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24과 자원봉사. 들으십시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나는 요즘 게을러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도 특별히 한 일이 없이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신 후에 옷가게를 구경했다. 기숙사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외국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많아. 나는 요즘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됐지만 인터넷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노인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리는 일도 있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자원봉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지만 사실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고 서로 나누는 기쁨도 클 것 같았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일부터 해보려고 한다. 내가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노인들과 한 가족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 내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일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가보려고 한다. 제25과 미영 씨와의 전화.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한국 친구가 나에게 미영 씨를 소개해 줬다. 나는 모르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겁이 났다.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떨리고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런데 미영 씨와 헤어진 후에 나는 자꾸 미영 씨가 생각났다. 미영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늘도 한참 생각했다. 지금 전화를 할까? 저녁에 문자를 보낼까? 금요일에 만날까? 아니면 토요일에 만날까? 영화를 보자고 할까? 아니, 오페라를 보자고 할까?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터 씨, 저 김미영인데요. 아, 미영 씨.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인사도 안 하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전화기에서 미영 씨의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 씨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다. 제26과 전화 예약.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유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코는 이번 방학에 한국에 오겠다고 했다. 유코가 나에게 한국말이 많이 늘었냐고 해서 나는 물론이라고 했다. 유코가 같이 여행할 수 있냐고 해서 나는 유코에게 제주도에 가자고 했다. 그리고 비행기표 예매와 호텔 예약은 내가 한국에서 하겠다고 했다. 나는 여행사에 전화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표현을 연습했다. 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제주도행 비행기표가 얼마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나에게 일본 사람이냐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내 발음이 이상한가? 발음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전화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여행사 직원이 뭐라고 물었는데 나는 잘 몰라서 답답했다.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힘들어서 여행사에 직접 가겠다고 했다. 내가 여행사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신촌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청인지 신촌인지 다시 한번 물어봤다. 사람들과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화로 예약하는 것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6호가 오기 전에 한국말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제27과 부모님과의 화상통화.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유학 생활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외로울 때마다 인터넷으로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인터넷 화상통화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커서 아주 좋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거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화상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상통화를 할 때는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화장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왜 우냐고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운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방학이 돼서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28과 단짝 친구. 들으십시오. 저와 지민이는 단짝 친구입니다. 지민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부터 찾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같이 자는데 가끔은 제가 아침에 노래를 불러서 지민이를 깨워줍니다. 지민이는 어디에 가든지 저를 데리고 갑니다. 가끔 깜빡 잊어버리고 저를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둘 다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지민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에게 언제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지민이는 저보다 머리가 좀 나빠서 똑같은 것을 자꾸 물어봅니다. 유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고 어제 배운 단어 저울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볼펜 5개에 1,200원이면 한 개에 얼마냐고 묻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니까 지민이는 생각을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지민이도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줍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지민이가 선물로 예쁜 스웨터와 목도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지민이 생일에 불러주려고 최신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지민이가 부럽죠? 제29과 국제진료센터.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심하게 아픈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별로 없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학교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쉬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더 아프고 설사도 여러 번 했다. 기숙사 방 친구가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증상을 말하니까 약을 사가지고 왔다. 그 약을 먹었지만 별로 낫지 않아서 밤에는 잠도 잘 못 잤다. 다음날 아침에 방 친구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고마웠다. 방 친구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서 한국 생활에 아주 익숙하다.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센터로 갔다. 거기는 모든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고 선생님도 영어로 설명해 주셔서 참 편했다. 선생님은 뭐 잘못 먹은 것은 없었냐, 최근에 뭘 먹었냐 등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검사를 하자고 하셨다. 1시간쯤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장염이라고 하셨다. 주사를 맞고 약국에 가서 3일분의 약을 받아가지고 왔다. 약을 먹고 2, 3일 쉬니까 좀 괜찮아졌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아프니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다. 빨리 나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제30과 한의원에서의 신기한 경험. 들으십시오. 나는 오늘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넘어졌다.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다. 친구는 그렇게 아플 때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친구에게 침이 뭐냐고 물어봤다. 친구는 침은 바늘같이 생긴 것인데 침을 맞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작년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나았다고 했다. 친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유명한 한의원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친구와 같이 한의원에 갔다. 한의사 선생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발목을 만져보셨다. 한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발목을 많이 삐었으니까 침을 맞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발목이 많이 부었으니까 찜질을 하라고 하셨다. 내가 약은 안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약은 안 먹어도 되고 침만 몇 번 더 맞으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많이 걷지 말고 쉬라고 하셨다. 나는 침을 맞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침을 맞을 때 별로 아프지 않았다. 30분쯤 지나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아주 신기했다. 제31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들으십시오. 공부하다가 힘들 때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가벼운 기분으로 따라해보세요. 1. 왼손으로 머리 오른쪽을 잡습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당기세요. 오른손은 아래로 쭉 뻗어 의자를 잡습니다. 마음속으로 10까지 셉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동작을 3번 합니다. 2. 의자에 똑바로 앉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굽혀서 발목을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발목으로 천천히 동그라미 그리기를
10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3. 두 손을 빨리 비벼서 따뜻해지게 합니다. 두 손을 양쪽 눈에 대고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본 후에 눈이 피곤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4.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습니다. 두 손을 잡고 팔을 앞쪽으로 쭉 뻗습니다. 이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10까지 센 후에 팔을 내립니다. 다시 두 팔을 위로 뻗고 10을 셉니다. 손목을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10번 돌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쉬는 시간에 이 스트레칭을 하면 건강도 지키고 성적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32과 건강보험. 들으십시오. 나는 감기에 걸려서 그저께부터 콧물이 나는 데다가 머리도 아팠다. 유미 씨도 기침이 심해서 우리는 같이 병원에 갔다. 우리는 먼저 체온을 재고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았다. 마이클 스미스 씨, 사이토 유미 씨,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요? 나는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유미 씨에게 진료비가 너무 비싸지 않냐고 했다. 유미 씨는 진료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여행자 보험에 들어서 괜찮다고 했다. 여행자 보험요? 나는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유미 씨가 잘 설명해 줬다. 여행자 보험에 들면 진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보험회사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는 나에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나는 건강보험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학생이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고 했다. 나는 비싼 진료비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았다. 싸게 진료를 받는 방법을 모르고 돈을 많이 내서 아까웠다. 어떤 보험이 좋은지 알아봐야겠다. 제33과 혼자 떠나는 여행. 들으십시오. 저는 방학 때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하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2주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 책자만 사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혼자 하는 여행이어서 긴장이 됐는데 여행지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사람들은 내 서투른 한국말을 잘 들어주고 길도 잘 가르쳐줬어요. 저는 거의 날마다 찜질방에서 잤어요. 찜질방은 값도 싸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일본에도 한국 같은 찜질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돈을 아끼려고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차를 얻어 타려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트럭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트럭을 타라고 하셨어요. 그 아저씨는 음료수도 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일은 동해에 갔을 때 어떤 학생을 만난 일이에요. 그 한국 대학생은 군대에 가기 전에 혼자 여행을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동해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도 듣고 같이 술도 마셨어요.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그 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생각이 나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여러 곳에서 많은 것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34과 꿈같은 세계여행. 들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갔던 곳은 두바이였습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도시인데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니기가 힘들었지만 모든 건물 안은 시원했고 호텔 방에는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10살 때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콘서트에서 제 티셔츠에 마이클 잭슨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옷은 제 보물 1호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쯤 있었는데 마지막 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 주신 스미스 선생님과 요즘도 연락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브라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마존 강에서 며칠 동안 보트를 탔습니다. 강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좀 무서웠지만 그곳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아마존에서 본 나무와 신기한 동물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자동차 여행을 했던 스페인, 모래에서 스노우보드를 탔던 페루, 다른 문화를 볼 수 있었던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35과 여행 계획. 들으십시오. 이제 곧 신나는 방학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세워봅시다.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관광, 휴식, 문화학습, 새로운 체험 등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겠죠. 다음으로 정해진 경비에 맞춰서 여행지, 여행 기간, 교통편, 숙박시설을 알아봅니다. 여행지를 결정하면 다음으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봅니다. 가려고 하는 곳의 날씨, 음식, 물가, 볼거리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행 안내서나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여행지 정보를 가지고 일정을 짜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일정을 잘 짜서 떠나면 경비도 아낄 수 있고 더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교통편,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권과 비자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짐을 쌉니다.
여행지의 날씨에 맞는 옷과 세면 도구, 두통약이나 소화제 등 필요한 약을 준비하세요. 드디어 수업이 끝나는 날, 친구들과 인사를 한 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을 떠나세요. 제36과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여행을 해봤습니까? 한국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제주도, 설악산, 경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특히 나무와 숲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는 보성의 녹차밭과 담양의 대나무 숲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성의 녹차밭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찍은 곳입니다. 넓은 차밭의 초록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해마다 5월에 차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는 찻잎 따기, 차 만들기, 다도 배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보성은 녹차 삼겹살이 유명하고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다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담양은 조용히 대나무 숲을 산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입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도 듣고 대나무 숲길도 걸으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명상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릴 겁니다. 한 번에 두 곳을 다 가보고 싶으면 여행사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면 정읍역까지 2시간 30분쯤 걸립니다. 거기에서 여행사 버스를 타고 두 곳을 구경하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여행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갔다가 올 수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제37과 방청소. 들으십시오. 저는 혼자 자취를 하는 남학생입니다. 자취 생활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집이 항상 지저분한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게으른 저는 청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습니다. 청소를 할까 하다가 더러운 방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청소를 하기 싫어져요. 좀 쉽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집에 들어가면 우선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먼저 바닥에 놓여있는 큰 물건부터 치우세요. 방이 좀 깨끗해 보일 거예요. 다음으로 필요가 없는 것은 모두 버리세요. 아끼는 물건이어도 1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오븐 청소를 시작하세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5분 동안 꼭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한 후에는 5분만 책상 위를 치우세요. 보던 책을 바로 책꽂이에 꽂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피자를 먹은 후에는 바로 상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세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눕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을 옷장 안에 잘 넣으세요. 5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분만 청소를 계속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마법같이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제38과 이사하는 날.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살았던 방은 깨끗하고 처음에는 방값도 싸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옆방 사람이 너무 시끄럽고 방값도 올라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살지 하숙집에서 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집을 소개해줬어요. 그 하숙집에 가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서 방이 밝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교통편도 좋은 데다가 하숙비도 싸서 저는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면 편하게 이사할 수 있지만 저는 짐이 많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들은 이삿날 아침 일찍 와서 짐 싸는 것과 옮기는 것을 도와줬어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콜택시로 짐을 옮겼어요. 새 하숙집까지 택시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짐을 정리한 후 중국집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일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썰어주신 수박도 아주 맛있었어요. 이사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사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동안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제39과 로봇과 생활. 들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가끔 우리 집에 오시는데 오시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세상 참 좋아졌다고.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는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이 없어서 직접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강에 가서 손으로 빨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할머니의 생활을 상상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탁기나 청소기 같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작동해야 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기능을 가진 가사 로봇이 집안일을 다 알아서 해준다.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진 이 로봇은 청소를 하면서 집안의 공기도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옷장을 열고 레이저로 물도 없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다. 이 로봇은 내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광 센서로 10분 만에 요리해준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다 먹으면 그릇도 나노 센서로 닦는다. 몇 주 전에는 새로 나온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서 넣었는데 어깨, 팔, 다리도 아주 잘 주무른다. 다림질 프로그램도 추가해보니까 세탁소 아저씨보다 다림질도 더 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로봇이 있으니까 귀찮은 집안일을 아무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로봇 때문에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졌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이 로봇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다음 달에는 생활비를 아껴서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더 사야겠다. 제40과 다양한 집안일 도우미.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친한 한국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친구들과 아기 옷을 사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기를 낳은 친구는 얼굴도 좀 붓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정도는 목욕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는 친구의 어머니같이 보이는 분이 아기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이셔? 아니야, 산후 도우미이셔.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산후에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셨는데 요즘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산후 도우미를 불렀어. 내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직업이 없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일주일에 2번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가 와. 부부가 다 일을 하는 집에서는 바쁜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 도우미도 많이 쓴다고 해. 맞아.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병인도 있지. 요즘은 장을 봐주는 쇼퍼도 있어. 나도 전에 아팠을 때 약을 사러 가기가 힘들어서 심부름 도우미를 부른 적이 있어. 그 도우미는 전등 바꾸기 같은 여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도 도와준다고 했어. 아, 그리고 우리 아파트 윗집에 사는 사람은 바쁠 때 애완동물을 산책시켜주는 애완동물 산책 도우미를 불러. 한국에 참 여러 종류의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